세계 유럽은 전쟁에 대비한 포탄을 수급하기 위해서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전 훈련을 상시 진행하고 비축해둔 것도 모자라 남아도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블룸버그 통신이 예측한 것에 따르면 한국의 K2 전차가 유럽을 지배할 것이고 자주포를 비롯한 로켓 부문에서도 세계 1위가 될 것이 자명한 사실로 여겨진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커다란 나라도 아닌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현재 모든 유럽 국가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무기라면 세계 최강국이라고 불리던 독일에서 이런 상황과 연관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베를린 군사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스 바이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으로 이렇게 긴 글을 보내게 된 이유는 미국의 다음 대통령이 정해진 뒤 급박해진 유럽의 상황을 전하고 더불어 제가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을 고백하고 싶어서입니다. 최근 유럽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는 사실부터 못 받고 싶네요. 트럼프의 재집권이 현실화되면서 트럼프가 취임 직후 40여 개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중 유럽을 가장 큰 충격에 빠뜨리게 한 것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방침이었죠. 그러나 독일은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독일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유는 독일과의 무역에서 트러블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너네 미국에서 자동차 팔아먹으면서 재미 좀 보지 않았냐? 이제는 너희가 미국 셰일가스 좀 사가는 건 어때? 라는 트럼프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가스관 사업을 추진했었거든요. 독일은 국방의 대부분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동 미군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로 인해 트럼프의 지난 집권 때는 주동 미군이 철수 직전까지 갔었고 지금 또다시 그때의 위기가 재현되려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현재 상황에 이해할 수 없는 소식이 더해졌어요. 바로 폴란드가 한국의 K2 전차를 180대나 추가 구매한다는 소식이었죠. 일단 한국의 전차를 산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됐는데 그게 추가 구매라는 게 더 이상했습니다. 알고 보니 폴란드가 한국으로부터 60조 8,212억에 달하는 무기를 구매했었더라고요. 이 소식을 알게 된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만든 전차가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그래봤자 우리 독일 전차 기술을 일부 모방한 복제품일 텐데 말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제 이런 자신감의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일의 전차 기술력은 세계 최고였으니까요. 실제로 그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었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기에 폴란드 결정에 기가 찼었죠. 한국의 전차가 터무니없이 싸서 싼 맛에 사는가 보다 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러시아를 견제한다고 무기를 사들이면서 가성비를 찾다니 안보에 관심이 없어도 너무 없는 게 아닌가 하며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생각은 모르고 저희 연구실에 있는 직원 한 명이 불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 한국산 무기를 찾는 나라가 많아졌다는데 연구원님 저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요? 저는 직원에게 크게 화를 냈어요.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우리 독일이 한국산 무기에 의지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 폴란드나 에스토니아처럼 힘도 없고 무기를 만들 능력도 없는 나라들이나 필요한 거지 우리한테는 전혀 필요하지 않아. 그런데 평소라면 대꾸도 못했을 직원이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연구원님, 지금 유럽이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K9 자주포 수백 대와 천무다연장 로켓까지 계약했고 다른 나라들도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폴란드는 한국에게 탄약 공장까지 세워달라고 요청까지 했다고 하던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요? 안 그러던 직원이 갑자기 정색하며 나오니까 당황스럽기는 했지만 직원의 말에 절대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 무기라는 건 말이야. 다 정치적인 거야. 폴란드가 한국에서 무기를 수입한 것도 정치적인 결정에 의한 거라고.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떤 거래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거래에서 기술적인 면을 논할 게 되나? 다른 나라들이 그랬네, 어쨌네 하면서 휩쓸리지 말고 자네 할 일이나 제대로 해. 이후 직원이 영국과 프랑스도 한국 방산기업과 접촉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라는 말을 덧붙였지만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서 그 얘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유럽 내 군사 강국이라는 나라들이 한국과 접촉을 했다는 말을 무시하다니 당시 제 판단이 얼마나 흐렸는지를 알려주는 증거 중 하나겠죠. 여하튼 저는 어떻게 해야 미군이 독일에 계속 남아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만 고민을 했습니다. 그게 독일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중 저와 오래전 함께 일했던 마레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폴란드 국방부 연구원으로 있는데 왜인지 제 견해가 필요하다고 했죠.
폴란드 군사기지에서 한국의 K2 전차의 시연이 있을 예정인데 이번엔 천무다연장 로켓과 K9 자주포의 통합 운용 시험도 함께 진행될 거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초청을 거절하고 싶었어요. 왜 굳이 내 시간을 낭비해야 하나? 지금 현재 독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바쁜데 이렇게 의미 없는 곳에 가야 해?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대뜸 저희 연구소장님이 제 연구실로 들어오시더니 당장 짐 싸지 않고 뭐 하냐고 급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 없는 곳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연구소장님은 지금 뭔 소리야? 우리는 지금 독일의 방어 체계를 완전히 새롭게 구축해야 해. 그리고 나는 그 열쇠가 한국에 있다고 보고 있어. 자네가 가서 한국 무기를 직접 보고 보고서를 올리도록 하게. 라며 저를 폴란드로 보내려고 하셨어요. 독일의 방어는 곧 주동 미군의 주둔이라는 생각으로 소장님을 설득해보려고 했으나 대체 뭐에 홀린 건지 제 얘기는 들으려고도 안 하셨습니다. 상사가 하라는데 해야죠.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폴란드행 비행기에 올랐고 가는 내내 투덜거렸어요. 그런데 폴란드 군사기지에 도착한 날,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사기지에 도착한 날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이런 날씨에는 전차 시연을 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전차의 기동력을 보여주려고 시연을 하는 건데 비가 오면 기동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보여주는 게 불가능하니까요. 당연히 시연이 취소될 줄 알고 저를 초대한 마레크에게 간단히 인사만 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레크는 시연이 취소된 사람치고 매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스,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와주어서 정말 고마워. 이런 날씨에 자리해 주어서 더 고맙고 오늘 K2 전차를 보고 자네의 전문적인 견해를 들려주리라 믿어. 뭔 소리를 하나 했죠. 시연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건가? 당연한 제 질문에 마레크는 의기양양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취소하지 않았어.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비가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네. 비가 와야 K2 전차의 진정한 능력을 볼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당초에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한국 K2 전차가 잠수함도 아니고 비가 와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니? 처음으로 한국 K2 전차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고 곧이어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K2 전차는 45도 경사의 진흙탕 산악 지형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걸 넘어가겠다는 건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 때문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 2는 똑같이 진흙탕 산악 지형이라는 조건에서라면 20도 경사도 버거워했거든요. 레오파르트도 버거워하는 걸 한국의 K2가 극복할 수 있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런데 K2가 움직이자 여유롭게 발을 까딱이며 시연을 보던 저의 자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K2의 엔진 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조용했고 진흙탕 속에서도 마치 포장도로를 달리듯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저렇게 커다란 전차가 지형 지물에 맞게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니 전차가 고철덩어리가 아닌 생명체로 느껴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놀라움이 가시기도 전에 레이더 시스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이것만큼은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먹구름 낀 하늘에서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는데 이건 레이더 성능의 최악의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K2 전차는 순식간에 6개의 다른 표적을 동시에 포착했습니다. 그것도 8km나 떨어진 거리에서 말입니다. 부끄럽지만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 이름난 레오파르트 2 전차도 이런 악조건 속에서만큼은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어려운 걸 제대로 이름 들어본 적 없는 K2 전차가 해낸 거죠. 저는 마레크에게 달려갔습니다. 마레크는 흐뭇한 표정으로 시연을 보고 있었어요. 마레크, K2 전차 분당 발사 속도는 어떻게 돼? 마레크의 답변에 정말 미친 수준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K2 전차는 자동장전 시스템이 패치되어서 분당 10발에서 15발의 발사가 가능하다고 했거든요. 반면에 저희 독일의 레오파르트 2는 수동장전 방식이라 숙련된 병사가 있어도 분당 6발이 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K2가 압도적으로 좋다 보니 저도 모르게 레오파르트를 대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레크가 묻지도 않았는데 혼자 주절주절 떠들기 시작했죠. 아직 자동 장전 방식은 시기상조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직접 장전을 하는 게 안전해. 독일이 아직 수동 장전 방식을 고수하는 이유가 있지. 너도 알지 않나? 시스템에만 의존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 그런데 마레크는 별 걱정을 다 한다는 듯 제 어깨를 툭툭 치며 대답했어요. 한스, 쉽게 믿기 어려운 장면이라는 건 나도 알아.
그런데 K2가 오작동을 했다거나 실수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그리고 수동 장전 방식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숙련된 병사들이 필요하지. 하지만 K2는 아니야. 장전에 공들일 시간에 시스템을 정확하게 익히고 정밀한 타격에 신경을 쓸 수 있어. 그리고 한국인들은 워낙 머리가 좋아서 복잡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다루고 있다네. 관련 학위가 없는 승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지. 한국에서 온 조교들이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는데 머리 좋은 걸로 유명했다는 우리 군인들은 아직도 헤매고 있어. 마지막 말은 장난하듯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이게 농담일 뿐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마레크는 제가 아는 그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까지 한국을 띄워주고 칭찬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마레크, 이런 말 해서 정말 미안하네만 혹시 한국에게서 뭐 받은 거라도 있는 건가? 그렇지 않고서야 자네가 한국을 이렇게까지 칭찬할 이유가 없잖아. 게다가 다른 나라의 전문가들까지 불러서 굳이 이걸 보여주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한국 무기의 성능을 보여주고 다른 국가의 구매를 유도하려고 하는 건가? 굉장히 실례라는 건 저도 압니다만 당시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고 불만스러웠어요. 세계 제1의 전차라고 하면 당연히 레오파르트 2가 언급돼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레오파르트 2와 K2 전차를 비교하는 이야기만 난무할 뿐 그 누구도 레오파르트 2의 기술력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전차 강국인 독일의 위상이 이렇게 떨어지다니 이 모든 게 한국 때문인 것 같아 굉장히 불만이었죠. 제 말을 들은 마레크는 정색을 하면서 대답했습니다. 한스, 자네 지금 내가 한국에게 뒷돈이라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가? 나를 그런 인간으로밖에 생각 못하다니 정말 실망이네. 나는 우리 유럽 전체를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거야. 현재 우리 유럽은 자주국방을 이뤄야 해. 대부분의 나라는 나토만 믿고 있겠지. 특히 프랑스는 나토의 독자적 방위 능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과의 연결을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어. 이게 무슨 의미겠나? 실제로 전쟁이 나면 나토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리고 독일은 미국에 의지하고 있는데 어찌 될지 모른다며? 아직도 현실을 모르겠어? 우리 유럽연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을 이뤄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한국과의 협력이야. 마레크는 유럽의 안보를 생각해서 각국의 전문가들을 모은 것이었고 유럽 전체가 한국 무기로 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기엔 각국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바쁘게 자기들끼리 토론을 하거나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게 마레크는 또다시 경고 아닌 경고를 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폴란드의 결정을 부러워할 때가 올 거야.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걸 명심하게 저는 말했어요. 오랫동안 유럽연합에서 함께 해온 우리 독일보다 아시아에 있는 한국이 더 믿음직하다는 말인가? 어떻게 한국을 그렇게 믿지? 이게 제 마지막 말이었는데 마레크는 가볍게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자네는 한국을 아직도 30년 전 그 나라로 보고 있는 것 같군. 세상은 이미 많이 변했고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고철 덩어리에 바퀴 하나 겨우 달아서 움직이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폴란드에서 보고 온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작성했습니다. 거짓을 쓸 수는 없었기에 팩트만 썼어요. 하지만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단 한 줄도 칭찬하는 말이라든지 한국의 편을 드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쓴 보고서를 읽어보니 칭찬 한마디 없어도 왜 한국의 무기를 사야 하는지 잘 알겠더군요. 저는 독일산 무기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결국 쓴맛을 삼키며 회의실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번 회의는 한국산 무기의 성능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장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었죠. 현재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155mm 포탄의 양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유럽 내에서 수급하려면 250만 개에 무려 23조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요. 당장 이런 예산을 운용할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유럽 국가가 포탄을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만큼 지금이 아니라면 나중엔 구하는 것조차 힘들어질 겁니다. 회의실에 차가운 공기가 맴돌았고 다른 연구원은 안경을 고쳐 쓰면서 인쇄 실수라도 있었던 게 아니냐며 금액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인쇄 실수 일리가 없죠. 독일은 넉넉한 포탄을 확보하려면 지금 당장 23조를 투입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번듯한 무기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값을 달라는 대로 줘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모두가 한숨만 쉬고 있던 그때 한 연구원이 급하게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건 한국에서 온 견적서였죠. 한국이 제시한 금액도 인쇄 실수를 상상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같은 물량, 같은 품질 기준인데 가격은 1조였거든요. 무려 20배 차이가 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정확히 반반이었습니다. 당장 구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품질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의견이었죠. 저는 후자의 의견이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군가 사기를 치고 있다는 구린내를 맡은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면서 웬 동양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호라고 합니다. 그 남자가 1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견적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었어요. 저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창한 독일어로 말을 한다고 해서 속아 넘어갈 죄가 아니거든요. 저는 따박따박 그 한국인에게 따지듯 물었어요. 1조라니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 소속이 어디죠? 진짜 공식으로 검증받은 회사에서 온 거 맞습니까? 그리고 나토 기준을 통과했다는 이 서류도 믿을 만한 거예요? 만약 이게 모두 가짜라면 제대로 처벌받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겁니다. 김준호 씨는 제 말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포탄은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을 뿐만 아니라 정밀도 측면에서는 유럽 그 어떤 나라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서류를 하나하나 나눠주는데 누가 봐도 반박 불가능한 연구 결과와 심사 결과가 적혀 있었어요. 너무 완벽해서 거짓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제 중얼거림을 들은 김준호 씨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나갔습니다. 유럽에서는 23조인 포탄이 왜 한국에서는 1조인지 궁금하시겠죠. 한국의 생산 시스템은 유럽과 전혀 다릅니다. 저희는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했고 유럽과 비교했을 때 자동화율이 3배나 되죠. 유럽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금액이 뛰어오르는 건 당연하죠.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라니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름만 들었는데도 뭔가 대단해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썩 믿음직스럽지는 않았죠.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 대부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감이 없었거든요. 단 한 명, 연구소장님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김준호 씨가 가지고 온 서류를 차근차근 살펴보던 소장님은 김준호 씨에게 물었죠. 그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이라는 게 뭔가요? 내 실시간 생산 현황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AI 기반으로 품질 검사를 하기 때문에 뛰어난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품질이 일정하기 때문에 생산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또 로봇 자동화 생산 라인 또한 대량 생산에 유리하기 때문에 이 시스템만 있다면 유럽이 필요로 하는 모든 군수물자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믿기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직접 가서 본 것도 아니고 말을 지어내는 거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어내는 게 아니라 한다면 과장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일전에 보고 왔던 K2 전차와 김준호 씨가 가져온 자료를 통해 그 말이 거짓이 아님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끄러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유럽의 탄약고는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평화에 익숙해져서 무기고 뭐고 신경도 안 쓴 채 시간을 허비한 결과였죠. 반면에 한국은 아니었어요. 꾸준히 무기를 발전시켜 왔고 다른 나라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자력 시스템을 일궈냈습니다. 심지어 자기들끼리 쓰고도 남아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경지에까지 이르렀고요. 부끄러웠습니다. 저 한국인 남자는 저희 앞에 당당히 서서 자신들의 기술력과 능력이 얼마나 출중한지 검증하고 있는데 우린 고작 어디서 무기를 사와야 하고 얼마에 사와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밀러라는 자문위원이었는데 저도 오늘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쪽에 전문 분야가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어디서 있다가 온지도 모르겠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가 그리 불만인지 김준호 씨를 살살 긁더라고요. 스마트 어쩌고 그걸 지금 자랑거리랍시고 들고 온 건가요? 이봐요. 우리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한 나라예요. 그런 우리 앞에 와서 자동화 시스템 어쩌고를 논하다니. 거만해도 너무 거만하고만 그래요. 지금 우리한테 무기 좀 사달라고 구걸하러 왔나 본데 무기 팔고 싶으면 납작 엎드려서 제발 좀 사달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 태도가 얼마나 거만해 보이는지 알아요. 서류 몇 개 떡하니 던져주고 뭐 하자는 건가요, 지금? 저는 그 인간의 입을 쥐어 뜯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전문가인 저조차 한국의 무기, 생산 라인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본인이 뭐라고 이렇다 저렇다 소리를 하는 건지 회의실에 있던 모든 전문가들의 얼굴이 사색이 됐고 제발 누구라도 저 밀러라는 인간을 말려주길 바랐습니다. 밀러가 끌려가기 직전의 상황, 김준호 씨가 입을 열었어요. 저희는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인데 뭔가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한 가지 자료를 보여주었는데 그건 유럽 전역에 걸친 방산협력 네트워크였습니다. 왜 굳이 독일에 왔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정도의 자료였어요. 그걸 보니 저희가 직접 가서 모셔와도 모자랄 판이었더라고요.
하지만 밀러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입을 나불대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요? 그게 뭐 어쨌다고요? 뭔지도 모르면서 별것 아니라고 치부해버리는 게 너무 멍청해 보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김준호 씨의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솔직히 화를 내고 나가버려도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김준호 씨의 반응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무례한 태도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회의실 전체를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다들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순간의 정적이 흘렀고 김준호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는 협력을 제안하러 온 거지 구걸을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어떤 결정을 하실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점잖게 말한 뒤 나가려는 그의 뒤에 대고 밀러는 저 건방진 아시아놈이 뭐라고 하는 거야? 협력은 무슨 협력이라고 소리쳤죠. 외국인 앞에서 같은 연구소 소속 인원을 비난하는 건 누워서 침 뱉는 일이라 차마 대놓고 말하지 못했는데 김준호 씨도 나갔겠다. 밀러를 향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전문 지식이 없으면 없는 대로 얌전히 입 다물고 있을 것이지 왜 나서서 설치냐고요. 밀러는 당당했어요. 당신네들 제정신입니까? 우리가 한국한테 납작 엎드려야 했다. 뭐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독일이라고요. 지금까지 이 자료를 보고도 그딴 소리가 나와요? 결과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독일이 그렇게 자랑하던 전차도 K2에게 밀린 지 오래고 독일만 빼고 유럽 모든 나라가 한국과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찾아와 준 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당신이 그걸 놓친 거야. 밀러는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자신에게 손가락질을 하자 무척이나 당황한 모양이었습니다. 이후 몇 시간 동안 토론이 이어졌어요. 저는 제가 보고 왔던 K2 전차에 대한 상세한 보고도 올렸죠. 회의 끝에 나온 결과는 한국의 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바로 김준호 씨와의 대화였죠.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전에 있었던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물론 개인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저희 측에서 적극적으로 밀러를 말리지 못한 잘못이 컸습니다. 김준호 씨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김준호 씨의 마음을 돌려야 했고 한국과의 거래를 성사시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의를 할 때 폴란드가 한국에게 현지 생산을 위한 공장 건설을 요청했다는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김준호 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선발된 사람은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제가 한국과의 거래에 보수적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한스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건 한국 무기의 놀라운 성능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입을 모아 말했거든요. 저는 김준호 씨가 머물고 있다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직원을 통해 만나기를 요청했는데 솔직히 만나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김준호 씨는 저를 만나러 나와주었습니다. 저는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사과부터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경솔했습니다. 저희 연구소 쪽의 일부 위원이 한 행동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만 저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입장이 아니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날카로운 대답이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김준호 씨의 반응은 무척 뜻밖이었어요.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당시 분위기만 읽어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걸요. 남이 보는 앞에서 같은 소속원을 지적하는 걸 꺼려하는 독일 분들의 성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와서 사과해 주시니 마음이 편하네요. 고마워요. 저라면 일단 만나러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사과를 하면 그러게 진작에 잘했어야지 라는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김준호 씨는 매우 성숙한 태도로 오히려 저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독일에 비해 뒤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부끄럽게 느껴질 정도로 김준호 씨의 태도는 남달랐습니다. 분위기가 풀어지고 나니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떠올랐어요. 왜 굳이 먼저 저희를 찾아왔냐는 것이었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전쟁의 위협을 피해갈 수 있는 나라는 없죠. 유럽 국가들도 이번 전쟁을 통해 위기감을 느끼셨을 것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 유럽은 위협에 대비할 힘이 없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충분히 공장도 세우고 무기 개발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4년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 4년이요. 4년 동안은 안전할 수 있더라도 4년 뒤에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게 현재 세계의 상황입니다. 만약 모든 나라들이 아무 대비 없이 4년을 보낸다면 수많은 나라들이 위험에 처할 겁니다. 저희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건 마찬가지였어요. 김준호 씨는 한국인이잖아요. 이 전쟁이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의 위기도 아닌데 대체 왜 이렇게 나서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희는 전쟁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첨단 무기를 개발해왔죠.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 평화를 위해 싸워준 이들이 있다는 것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우리가 평화를 위해 나서고자 하는 거예요. 무기는 싸우고 뺏기 위한 게 아닌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북한마저 개입되고 있으니 더 신경 써야죠. 이 말을 듣는데 누군가가 머리를 세게 가격한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70년 전까지만 해도 강대국들의 원조를 받는 나라였어요. 심지어 아프리카 최빈국마저 불쌍하다고 손을 내미는 나라였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유럽의 평화를 수호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나라도 아니에요. 아주 작은 아시아의 한 나라가 그 역할을 한다는 거죠. 현재 한국은 유럽 모든 국가의 러브콜을 받고 있고 블룸버그 통신이 예측한 한국의 K2 전차가 유럽을 지배하게 될 것이 현실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주포, 로켓 부분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할 게 분명하다고 예측하고 있죠. 그 가난하던 나라가 이젠 평화를 위해 힘쓰는 나라가 되었다니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일보다 훨씬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주동미군에게만 의지하고 있던 독일이 손을 잡아야 하는 존재죠. 제 편견 어린 시선을 부끄럽게 만들어준 대한민국에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우튜브 송은지입니다. 여우튜브와 협업 중인 KS 오토플랜 소개를 잠시 하려고 해요. KS 오토플랜은 취약계층을 돕는 선한 기업입니다. 사회에 도움을 주는 기업과의 협업은 언제든 환영하죠. 구독자분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렌트하실 수 있는 혜택을 드리기로 했답니다.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이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 장기 렌트, 단기 렌트 모두 다 가능하니까 언제든 차량이 필요할 땐 선한 기업 KS 오토플랜을 이용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신다면 취약 계층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도 좋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좋고 모두가 다 같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된답니다. 고정 댓글에 이용 방법과 구독자분들의 다양한 혜택 확인하시도록 남겨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막내딸을 한국에서 어릴 때 입양했던 미국 프로바이던스 마을에 한 가족이 있습니다. 그런 딸이 성장해 한국의 명문대로 교환학생을 갔다고 하는데요. 이 가족은 한국으로 인해 저널리스트에 실리며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올랐다고 하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프로바이던스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53세 캐롤 무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세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죠. 저는 저의 아이들 모두를 제 목숨보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막내딸 에밀리인데요. 사실 에밀리는 제가 제 배로 직접 낳은 딸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낳은 아이이고 3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와 저의 막내딸이 되었죠. 에밀리는 백인 가족인 가족들 사이에서 전혀 다른 외모로 자라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고 미국의 명문 요리학교인 존슨 앤 웨일스 대학에 입학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몇 개월 전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교환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외국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인데다가 생활비, 학비까지 모두 지원해주는 아주 좋은 조건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다고요. 저희 가족은 모두 그렇게 좋은 조건인데 당연히 가야지 고민할 이유가 없는데 가야지 우리 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에밀리는 우물쭈물하며 쉽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에밀리가 가게 된 학교가 한국에 있는 명문 대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소식을 듣고 무척 당황스러웠어요. 저는 에밀리를 버린 한국이라는 나라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에밀리가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니? 다른 나라는 없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명문대라고 하더라도 혹여나 에밀리가 그곳에 가서 상처를 받지 않을지 걱정되었어요. 에밀리의 어린 시절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족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때의 이야기로 잠시 들어가 보면 에밀리는 남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이유로 이방인 취급을 당하며 미국에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았어요. 얼굴은 한국인인데 속은 완전히 외국인이니까요. 물론 해외 입양이라는 게 희귀한 일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해외에서 아이들을 입양해 오죠. 입양을 보내는 사람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에밀리를 입양 보냈다는 사실로 한국을 안 좋게 생각하게 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에밀리를 입양하는 과정에 있었죠. 에밀리를 처음 만났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드디어 우리 가족의 새 구성원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떨렸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 기대와는 너무나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입양센터 직원들의 태도가 무척 차갑고 무감정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들은 에밀리를 저에게 넘겨주고는 여기 서류에 서명하시면 절차 완료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목소리와 분위기, 말투 모두가 말이죠. 관계자들은 저희가 에밀리를 안고 나오는 순간까지 안쓰러움을 내비치지도 에밀리에게 어떤 축복도 빌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을 3살이 될 때까지 돌봐준 사람들일 텐데 어쩜 이렇게 냉정할 수 있는지, 에밀리의 지난 3년은 어땠을까, 과연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어요. 물론 지금은 왜 그때 센터 직원분들이 에밀리에게도 저희에게도 묵뚝뚝하고 차갑게 했는지 압니다. 에밀리가 한국에 교환학생을 간다고 했을 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은 그 이유를 알고 있거든요. 한국의 그 센터 직원분들은 떠나는 에밀리를 위해서 일부러 차갑게 했던 것이었죠. 저희에게도 말이에요. 최근에 우연히 옛 센터분과 통화를 했던 적이 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에밀리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에밀리를 안고 저희가 떠나고 난 뒤에 센터 직원분들은 한참을 울었다고 해요. 에밀리가 좋은 부모님을 새로 만나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다고도 하셨죠. 여하튼 당시에는 그런 마음을 모르다 보니 한국을 오해한 채 오랜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에밀리는 금발의 푸른 눈인 우리 가족과는 너무나 다른 외모였기 때문에 저희는 에밀리가 입양됐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어요. 학교에 가기 전부터 에밀리는 자신이 입양됐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에밀리는 언제나 사랑받는 막내였어요. 에밀리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에밀리가 학교에서 겪은 일들은 주로 선생님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 전화가 올 때마다 불안할 정도였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는 아이들이 에밀리, 넌 어디서 왔어? 라고 물었을 때 에밀리가 프로비던스에서 왔어 라고 대답하면 아이들은 아니, 네가 온 나라 말이야 라고 되묻곤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에밀리는 미국 국적을 가진 미국 시민인데 말이에요. 그 애들은 에밀리의 까만 머리와 짙은 눈동자를 보고 미국인이 아니라고 단정지었던 거죠. 더 끔찍한 말들도 있었어요. 내 눈은 왜 그렇게 생겼어? 눈동자가 까매. 꼭 죽은 사람 눈 같아. 넌 왜 쌍꺼풀이 없는 거야? 쌍꺼풀이 없으면 열등한 유전자래. 아시아인들은 다 열등한가 봐. 내 언니 오빠는 엄마 아빠랑 많이 닮았던데 넌 하나도 안 닮았잖아. 솔직히 말해봐. 집에서 소외감 느끼지? 우리 에밀리는 엄마가 상처받을까봐 이런 일을 당한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홀로 끙끙 앓았을 에밀리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한 번은 에밀리의 팔에 손톱 자국이 나 있고 피가 송골송골 맺혀 있더라고요. 저는 학교 아이들이 언어로 괴롭히는 것 이상의 짓을 한 줄 알고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건 에밀리가 자신의 피부를 하얗게 만들려고 몸을 미친 듯이 긁어낸 결과였어요. 에밀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우리 가족들처럼 피부가 희면 좋겠어. 나는 왜 언니, 오빠, 엄마, 아빠와 다른 거야? 이럴 때면 저는 내가 에밀리를 괜히 미국으로 데려온 게 아닐까? 그냥 한국에서 다른 부모에게 입양되도록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라는 죄책감 같은 어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에밀리는 이런 차별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뿌리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죠. 에밀리는 종종 엄마, 내가 태어난 곳이 어떤 곳인지 정말 궁금해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 했어요. 그러나 제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자 에밀리는 크면서 한국 문화나 음식을 점차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땐 저에게 한국에 좋은 감정이 없었으니까요. 시간이 흐르고 에밀리가 초등학생 때의 한국의 이미지는 에밀리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무렵 미국에서 한국의 위상이 훨씬 높아졌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1등을 놓치지 않는 에밀리를 향해 사람들은 입을 모아 에밀리의 피에는 한국인의 DNA가 있어서 그래. 한국인들의 평균 IQ는 세계 1, 2위를 다투는 수준이라지. 역시 한국인들 공부머리는 알아줘야 해. 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에밀리는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아 했어요. 늘 저에게 와서 엄마, 저는 한국인이 아닌데 자꾸 제가 한국인이라서 공부를 잘하는 거래요. 정말 듣고 싶지 않아요. 이렇다 보니 저희 집안에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물론 에밀리가 성장할수록 에밀리도 자기의 뿌리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라는 하게 되기는 했어요. 에밀리가 상처받더라도 자신의 뿌리를 직면하고 받아들이게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저는 너무나 부족한 엄마라서 에밀리가 더 이상의 상처를 안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애써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무시하려 했던 것 같아요. 참 미련한 생각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에밀리는 존슨앤웨일스 대학에서 식품 외식 창업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고 모두가 의아해했어요. 너처럼 성적이 좋은 애가 의사나 변호사가 되지 않고 왜 식품 요리 쪽으로 가는 거야?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존슨앤웨일스 대학이 명문대이기는 하지만 하버드나 옥스퍼드 정도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에밀리는 저희 부부의 식당에서 일손을 도우면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받았던 경험을 한 후로 항상 이 길을 꿈꿔왔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음식을 보기 때문에 요리사의 외면은 상관없이 음식의 맛만으로 승부를 보는 게 요리의 매력이라고 말하더군요. 저희의 가게를 이어받아서 가게를 크게 키우겠다고 호언장담하는 에밀리의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에 외식 창업 전공을 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에밀리는 수석으로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학교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꼈어요. 매 수업 시간마다 매 실습 시간마다 한국 음식이 꼭 하나씩 등장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학생들은 한국 음식이 나올 때마다 당연하다는 듯이 에밀리에게 음식의 맛을 물었어요. 한국인 입장에서는 맛이 어때? 라고요. 에밀리가 나는 미국인이다 라고 말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지역에서 세계 음식 문화와 현대 요리의 융합이라는 이름의 심포지엄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근 식당의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번 심포지엄에서 새로운 메뉴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마침 저희 에밀리도 학생 대표로 심포지엄의 한 세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심포지엄도 참석하고 우리 딸의 멋진 모습도 볼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매우 설레었죠. 에밀리는 심포지엄에서 무작위로 국가를 뽑아 그 나라의 요리 문화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심포지엄 시작 직전 제비 뽑기를 하고 심포지엄이 시작하면 바로 발표를 하는 순서였습니다. 발표를 준비할 시간 그런 건 없었어요. 길어봤자 30분 정도였죠. 그러나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심포지엄에서 발표 대상으로 선택한 나라들은 요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알아야 하는 국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사전 지식만 충분하다면 바로 발표할 수 있는 수준이죠. 게다가 심포지엄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들 수재들이잖아요. 그런데 대체 이게 무슨 인연인지 우리 딸 에밀리는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벗어나려고 했던 한국이 자꾸만 끈처럼 붙더라고요. 네, 에밀리는 한국을 제비뽑기로 뽑았어요. 게다가 첫 번째 순서였죠. 에밀리는 한국을 의도적으로 피해왔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결국 에밀리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프랑스 음식과 한국 음식을 비교하는 쪽으로 발표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두운 표정의 에밀리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 제 아내 양심이 또다시 고개를 들더라고요. 내가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서 에밀리가 편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건 아닐까? 내가 과거의 기억을 내려놓고 한국에 대해 좀 더 열린 교육을 했다면 에밀리가 지금 저렇게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와 같은 생각 때문에 괴로웠죠. 발표 순서가 되자 에밀리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에밀리는 저는 프랑스와 한국의 음식 문화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프랑스 요리의 우수성을 강조했죠. 당당하게 프랑스 요리의 오랜 역사와 세계적 명성을 말하는데 단상에 올라가기 전 엄마 제가 말하는 걸 반박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라고 했던 에밀리의 말과 표정이 생각나면서 약간은 안도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에밀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프랑스와 한국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음식은 엄청난 테크닉을 필요로 합니다. 복잡하고 정교한 조리 기법을 통해 소스를 만들기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저온 조리법을 시도한 나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한국 음식은 프랑스에 비해 훨씬 단순합니다. 재료를 굽거나 끓이는 것뿐이니까요.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요리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프랑스는 아주 다양한 재료를 사용합니다. 수백 가지의 치즈를 사용하고 와인이나 향신료 등 고급진 재료를 통해 풍부한 맛을 만들어내고요. 그에 반해 한국 음식은 매운맛, 짠맛 위주입니다. 한국 식품 회사에서 만든 매운 라면이 판매 금지된 사건은 다들 아시죠? 자극적이기만 하고 맛에 대한 고집은 없는 게 제가 아는 한국 음식의 실체입니다. 저는 저의 자랑스러운 딸, 에밀리가 박수를 받을 줄 알았어요. 강사로운 교수님께도 칭찬을 받을 줄 알았죠. 그런데 교수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에밀리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 학생이 찾아본 한국 음식의 특징은 그게 전부인가요? 인자하게만 보였던 교수님의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니 엄마인 제가 다 떨리더라고요. 에밀리는 괜히 혼이 날 것 같았는지 갑자기 한국을 더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한국은 본인들이 착안하여 만든 음식이 없는 걸로 압니다. 교수님, 김치도 중국의 파오차이를 변형하여 만든 것이고 김밥과 같은 음식도 사실 일본의 음식에서 착안한 걸로 알아요. 요리하는 사람 입장에서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꺼내자 강의실의 공기가 차가워지더니 교수님의 표정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교수님은 딸을 꾸짖듯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하죠? 혹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걸 본 건 아니겠죠? 저는 놀랬습니다. 어딜 가든 수제 소리를 듣던 우리 딸 에밀리가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할 거란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당연히 정확한 자료 조사를 했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에밀리가 발표를 끝으로 칭찬받을 거라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는 에밀리를 보니 정말 인터넷 커뮤니티를 참고했나 보다 싶더라고요. 대학생이. 그것도 존슨 앤 웨일스라는 명문대에 다니는 학생이 제대로 된 자료조사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니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대체 중국의 파오차이가 김치라는 주장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중국인들이 외국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기들 것인 양 우긴다던데 에밀리 학생이 봤다는 그 내용은 중국인들이 퍼뜨린 가짜 뉴스임이 틀림없네요. 김치는 한국 고유의 음식입니다. 그리고 김치 안에 있는 효소와 유산균이 사람에게 무척 좋다는 건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래서 김치를 한 번이라도 먹어본 사람이라면 김치가 한국 음식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비교를 하려면 제대로 검증된 자료를 가져왔어야죠. 프랑스 요리의 역사는 긴데 한국은 아니라고 했죠? 한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이렇게 오랜 역사를 거쳐 발전된 음식이 별로일 리가 없죠. 그리고 김치와 발효 음식을 만들기 위한 발효 기술이 대단한 나라이기도 해요. 발효 기술도 쓰는 나라가 굽고 끓이는 조리법만 쓸 수 있겠어요? 삶기, 찌기, 굽기, 발효, 숙성 등등 기술이라는 기술은 다 들어간 게 한국 음식입니다. 멍한 얼굴로 혼쭐 난 채 단상에서 내려오는 에밀리를 보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 어떤 말로 에밀리를 위로할 수 있을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날이 있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에밀리로부터 한국 교환학생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반대의 의견을 내비쳤죠. 그런데 알고 보니 에밀리의 담당 교수님이 에밀리의 소식을 듣고는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해요. 에밀리 학생, 이번 심포지엄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우리 학교의 위상이 흔들릴 뻔했어요. 하지만 저는 에밀리 학생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싶어요. 이번에 우리 학교와 한국 명문대가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체결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다녀와서 직접 본 것을 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다시 발표하세요. 그리고 요리사는 음식에게도 재료에게도 편협한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오길 바래요. 교수님에게 이 말을 들었다고 하니 무작정 한국의 교환학생으로 가는 것을 반대할 수만은 없었어요. 이젠 정말 제 마음속의 양심의 말에 응답할 때라고 생각했죠. 저는 저희 딸 에밀리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에밀리, 사랑하는 우리 딸, 엄마는 어린 네가 한국에 대해 궁금해한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너를 데려오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한국의 냉정한 모습에 실망한 내 감정이 내게 독이 된 것 같아. 네가 한국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면 진심으로 사과할게. 부디 한국에 가면 우리 딸이 태어난 국가와 우리 딸이 가지고 있는 피의 나라인 한국의 뿌리를 경험해 보고 오렴. 엄마는 늘 널 지지할게. 그런데 교수님이 교환학생을 다녀오라고 했다길래 저는 당연히 에밀리가 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면접을 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한 상태였습니다. 에밀리를 학교에 데려다 주면서 슬쩍 봤는데 대학 입학을 확정짓는 면접 때보다 심한 긴장감이 맴돌더라고요. 심지어 면접을 망쳤다며 우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으로 가는 교환학생 경쟁은 어마어마했죠. 저는 한국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걸 말만 들었지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 가길 원하는 간절한 사람이 많은데 과연 에밀리가 한국에 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였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에밀리는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에밀리가 됐구나, 좋은 소식이다 정도로 생각했는데 주변이 난리더라고요. 저희 집에 놀러온 에밀리의 친구는 호들갑을 떨면서 세상에 에밀리, 네가 한국에 가는구나? 가서 나 대신 꼭 한강이라는 데를 가줘. 거기서 라면도 먹고 피크닉도 한다는데 제발 그걸 나 대신 경험해줘. 에밀리, 너 한국 드라마 봐? 한국 남자 연예인들이 그렇게 잘생겼던데 너도 가서 잘해봐. 운명의 짝을 만날 수도 있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에밀리에게 한국에 가는 게 기대되지는 않는지 넌지시 물었는데 기대는 별로 안 되고 요리사는 모든 음식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교수님의 말에 동의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 가기 며칠 전 일이 터졌습니다. 에밀리가 계단에서 구르는 바람에 다리가 부러진 것이었어요. 비자 문제 때문에 제 날짜에 한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긴급 비자를 신청하여 에밀리를 데리고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 낯선 긴장감이 온몸을 감싸더라고요. 그동안 회피했던 나라를 제 발로 디뎠으니 그랬던 것 같았죠.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높은 빌딩들과 화려했던 조명들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뉴욕을 보는 것 같았죠. 분명 제가 남편과 한국에 입양을 위해 방문했을 때와는 완전하게 달라져 있었어요. 고작 15년 정도 지났을 텐데 꼭 다른 나라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을 보던 에밀리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면서 왜 나를, 그것도 미국같이 먼 나라에다 버린 거야? 라고 말하며 복잡한 마음을 내비치더라고요. 보통 못 사는 개발도상국에서 해외로 입양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에밀리에게 이야기해줬죠. 에밀리, 정말 한국이 많이 변한 것 같아. 물론 너를 처음 입양하러 왔을 때 한국도 훌륭했는데 지금은 미국보다 더 선진국 같아 보여. 저는 대학 기숙사에 에밀리의 짐을 내려다 놓고 에밀리가 앞으로 지내야 하는 동네를 살펴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학가 주변은 밤늦도록 활기차더라고요. 시골 지역에서 나고 자란 제게는 익숙해지기 좀 어려운 분위기였죠. 게다가 저는 나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를 피해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미국이었다면 생각도 못할 행동이죠. 밤늦게 나가는 것도 그렇고 여자 혼자 골목으로 들어가는 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런데 정말 그때 한국을 크게 오해할 뻔했던 일을 겪었습니다. 번화가를 지나 아주 외진 골목까지 걷게 되었어요. 우리 딸이 지낼 주변을 분명 내 눈으로 다 확인하고 싶었던 엄마의 마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외진 골목에 작은 오토바이가 있었고 그 오토바이에 걸터 앉아있는 남성과 담벼락 아래 앉아있는 남성을 보게 되었었어요. 그 남성들은 입에 담배를 물고 있었고 노란 머리의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너무 겁이 나 다시 뒤돌아 돌아가려는데 그 남성들이 헤이헤이 하면서 저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무섭던지 발걸음을 재촉하며 돌아 나오려 했어요. 그때 멀리서 다른 한국인 남성 두 분이 제 앞에 걸어오는 게 보였죠. 처음에 저는 그들이 한패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은 빨간색 경광봉을 들고 저에게 다가와 괜찮으세요? 라며 영어로 묻더군요. 그리곤 가시는 길까지 함께 걸어갈게요. 저와 함께 길을 걸어준 두 남성분들은 저에게 손수건을 주시면서 식은 땀을 흘리던 제게 닦으라며 건네주기까지 했습니다. 영어를 워낙 잘하셔서 저는 감사 인사를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저희 딸이 한국에 교환 학생으로 왔어요. 우리 딸이 지내야 하는 곳은 어떤 곳인지 살펴보려고 나왔다가 이런 일을 겪어서 좀 겁이 나네요. 한국은 치안이 굉장히 좋은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모든 한국인 분들이 착하고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라고 말하자 저를 도운 두 남자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깜짝 놀랄 말을 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조선족이에요. 조선족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절 도와준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한국에서 조선족의 문제가 꽤 심각하더라고요. 그들은 한국어를 사용하고 한국인의 외형을 하고 있지만 중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중국 본토 태생이다 보니 그 속은 중국인과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한민족이라는 이유로 조선족을 같은 한국인처럼 대했지만 불법 체류를 하거나 불법 체류를 한 사람들을 돕거나 온갖 강력 범죄의 범인으로 지목되면서 조선족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졌다고 해요. 실제로 조선족이 저지른 범죄 이야기를 들어보니 끔찍하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조선족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일들은 생각도 안 하고 한국인들이 자신들을 차별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오늘 제게 한 짓이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걸 안다면 결코 그런 말은 못할 텐데 아무래도 기본적인 시민의식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에밀리와 3박 4일을 함께 지내며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첫날의 조선족 사건 이후로는 모든 게 완벽했죠. 저희 딸도 생활하기 너무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에밀리를 한국에 둔 채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뒤 정말 매일같이 에밀리와 통화를 했는데 한국에 대한 에밀리의 감정은 매일매일 달라졌어요. 물론 좋은 쪽으로요. 엄마, 솔직히 누가 봐도 한국인인데 한국어도 못하고 한국 문화도 모르는 저를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배척하면 어떡하나 싶었어요. 미국에서는 늘 그랬잖아요. 근데 한국 친구들은 전혀 안 그래. 3살에 미국으로 입양을 갔다는 얘기를 친구들한테 했었는데 듣고는 네가 미국에서 자랐어도 우리는 같은 한국인이야 라고 말해줬어요.
그러면서 에밀리는 미국에 있는 언니 오빠처럼 한국에도 형제, 자매가 생긴 것 같다며 매우 기뻐했습니다. 게다가 그 친구들은 미국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야기에 진심으로 함께 가슴 아파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에밀리를 데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러 다녀주었다고 해요. 친구들과 한국 방방곡곡을 다니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 학기를 마치고 방학이 되었는데도 안 온다길래 제가 직접 한국으로 가겠다고 하고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한국에서 만난 우리 딸 에밀리를 마주했더니 정말 그 사이에 얼굴이 폈더라고요. 넌 엄마 생각 하나도 안 났지? 라고 물으니 에밀리는 엄마 생각이 안 나긴요. 엄마한테 꼭 경험시켜주고 싶은 게 있었어요. 라며 저를 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에밀리는 김치찌개라는 것을 시켜주었는데요. 에밀리가 데려간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처음 보고 경험했을 때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할 정도예요. 웬 다 찌그러진 냄비에 알 수 없는 빨간 국물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모습은 전혀 맛있어 보이지 않았거든요. 에밀리가 저를 안심시키며 딱 한 입만 먹어보라 하더라고요. 빨간색의 약간 눅진한 국물, 그리고 그 안에 가득 담긴 김치 건더기들이 마치 지옥불에 떨어진 썩은 음식 같았습니다. 야채 수프면 야채만 있어야 하는데 에밀리가 먹어보라던 그 김치찌개는 왠지 손이 가질 않았거든요. 저는 울상을 하며 에밀리에게 에밀리, 내 마음은 알겠는데 엄마는 도저히 못 먹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에밀리는 자신도 같은 생각이었는데 한 입만 먹으면 생각이 바뀐다며 제발 딱 한 번만 도전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한 숟가락을 떠먹었습니다. 딸 소원 한 번 들어준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그런데 정말 한 입 먹자마자 인생을 손해본 것 같더라고요. 에밀리는 거봐, 맞지? 라는 표정으로 의기양양하게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김치찌개를 시작으로 계란찜, 온갖 나물 반찬까지 섭렵하며 한정식 한 상을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한식에 빠져버리게 되었어요. 왜 심포지엄에 왔던 교수님이 프랑스 음식과 한국 음식을 비교했을 때 그토록 민감하게 구셨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식처럼 손이 많이 가고 복잡한 요리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장류나 소스가 굉장히 다양해서 감칠맛이 대단했고요. 프랑스에도 다양한 소스와 향신료가 있지만 사실 한 가지 요리에 많은 재료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 음식은 하나의 요리를 하는데 간장, 고추장, 고춧가루, 마늘 등등 수많은 재료들이 들어가고 간장마저도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몸을 해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모든 한식을 먹고야 말리라는 생각으로 한식을 즐겼는데요. 시간이 지나니 미국에서 지방 가득한 음식을 먹고 사는 가족들이 떠오르면서 저는 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운영 중인 식당에 한식을 추가하겠다는 것이었죠. 사실 이후로 에밀리가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생활을 마치고 왔을 때 정말 여러 가지 레시피를 가지고 저희 식당에 도입했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한식은 굉장히 귀한 음식입니다. 저희 집 주변에 있는 한식당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현재 미국은 한식 붐에 휩싸여 있었거든요. 저는 몰랐는데 한식이 이 정도로 인기를 끈 건 꽤 오래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에 비해 식당의 수는 현저히 적었어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한식이 너무 어려워서였습니다. 한국인이 아니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난이도거든요. 간장이 뭔지도 모르고 국간장과 진간장의 차이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식을 하겠어요? 외국인이 대충 흉내낸 김치찌개 드셔보신 적 있나요? 그냥 배추를 빨간 국물에 풀어놓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돌아온 에밀리가 자신이 가장 인상 깊게 먹었던 음식이라며 한국의 육전, 동그랑땡, 떡갈비, 삼색전, 갈비찜, 정말 태어나 처음 본 음식들을 차려 앞에 선보였습니다. 그날 저희 가족들은 에밀리가 차려준 음식들에 정말 눈물까지 흘리며 먹을 정도로 정말 맛있게 먹었었어요. 에밀리는 엄마 아빠가 하는 가게에 이걸 팔면 좋을 것 같다며 음식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간판도 바꾸지 못하고 가게 창문에 코리안 푸드라고 적은 종이만 붙여놨을 뿐인데 손님들이 미친 듯이 몰려오더라고요. 게다가 이건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왔던 손님이 오늘도 오고 내일도 오고 입소문이 나면서 2달 만에 기본 웨이팅이 2시간 이상일 정도로 인기 있는 가게가 되었어요. 오는 손님들마다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렇게 풍부한 맛은 처음이에요. 특히 갈비찜의 매콤한 맛과 달콤한 맛의 조화는 완벽해요. 정말 특별한 맛이네요. 모든 재료의 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졌다는 게 한식의 특징인 거죠. 그 어떤 재료도 과하지 않고 따로 노는 게 없어요. 정말 훌륭해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 가게는 문전성시를 이뤘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학교에 복귀했던 저희 딸도 굉장히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했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게 한국 덕분이었죠.
그것도 모자라 한 저널리스트에 저희 가게가 소개되면서 손님들은 더욱 몰렸고 가게를 리뉴얼한 지 4달 뒤 그 저널리스트에 실렸던 잡지를 시작으로 미슐랭 가이드까지 찾아왔었습니다. 이런 덕분에 큰 돈을 벌 수 있었고 우리 가게는 더욱 큰 곳으로 확장까지 할 수 있었어요. 에밀리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한국의 문화, 음식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한국에 대한 오해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에밀리는 시간이 날 때면 한국을 찾아갑니다. 자신이 태어난 조국에 많은 애정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 자신을 입양 보냈던 기관에 스스로 찾아갔다고 해요. 에밀리가 그곳에서 냉대를 받지 않을까봐 걱정했는데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에밀리를 보자마자 입양시설의 원장님이 너 수연이 아니니? 라며 에밀리의 한국 이름을 부르시더랍니다. 3살배기 아이가 20살이 넘어서 왔는데 그걸 알아보신 거였죠.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데 에밀리도 똑같이 눈물을 흘리며 오랫동안 남모르게 쌓였던 상처를 모두 풀어냈습니다. 선생님에게 왜 자신이 떠날 때 그리 차갑게 구셨냐고 물어보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지금까지 수많은 아이들을 입양 보냈었지. 아이들이 떠날 때 매몰차게 굴지 않으면 이 일을 오래 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어. 처음 이 일을 했을 때는 한 아이를 보내고 한 달을 울었단다. 내가 그리 매몰차게 굴었어도 나는 항상 내가 입양 보낸 아이들을 기억해. 나는 에밀리, 아니 수연아, 네가 처음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조차 기억하고 있단다. 이 말을 전해 듣는데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센터 직원분들과 에밀리 덕분에 통화를 할 수 있었고 제가 그동안 얼마나 오해를 하고 살았는지 알게 되었었어요. 에밀리는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생각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답니다. 미국에서도 미국인으로서 당당하고 또 한국의 피를 가진 에밀리는 조국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한국을 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죠. 저는 만약 에밀리가 한국의 피가 아닌 다른 중국이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의 피를 가진 아이였다면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은 저의 가족과 제 딸에게 큰 기회를 준 고마운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정말 귀하고 소중한 보물, 저희 딸을 제가 품을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전부이죠. 늘 고맙습니다. 한국은 저의 영원 같은 곳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으로 입양 갔던 우리 수연 씨가 잘 성장해서 한국과 다시 인연이 되셨군요. 수연 씨는 한국의 피를 가진 한국인이 맞습니다. 앞으로 행복한 날만 가득하시길 바래요.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